한일 공동개발 조약이라는 걸 맺은 게 1978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7광구는 이름을 조인트 디벨롭먼트 존이라고 해서 한일 공동개발구역이다. 여기는 예. JDG라고 이름을 바꿨거든요. 예. 이 한일 공동개발 조약이 영구적인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고 예. 딱 50년간 유효한 조약으로 그때 서명을 했거든요. 양국이. 78년도에 2028년 6월 22일이 조약 만료일입니다. 한 5년 남았네요. 만료되기 3년 전에 조약을 더 이상 연장할 건지 안 할 건지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2년 남았네요. 그거. 2년 남았지. 2025년 6월 22일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예. 한일 양국 간에 아주 큰 뉴스들이 그 JDG 7광구를 두고 터져나올 가능성이 커요. 예. 일본 믿을 수 있겠느냐. 피보다 진한 게 돈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만이 우리 정부가 하다못해 등 떠밀려서라도 일하러 나선다는 거죠.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또 뵙게 됐는데요. 요즘엔 뭐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대세죠. 3프로TV 앱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봐주시는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오늘의 초대 손님이 하시는 프로그램에 한번 나간 적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3프로TV하고 경제 콘텐츠에 관한 한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주 좋은 관계이면서도 또 아주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호스트신데 이분을 왜 모셨냐?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반 정도는 야, 그 7광구 때문에 모셨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7광구가 도대체 뭔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7광구라는 우리나라 저 남쪽에 있는 기름이 엄청나게 매장돼 있을지도 모르는 그 7광구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1980년도 그러니까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에 정난이라는 가수가 아주 호쾌한 음성으로 제 7광구를 외치고 막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유행가 제목이기도 한 7광구 얘기를 KBS의 시사기획 창을 오랫동안 진행을 하셨고 또 요즘에 홍사원의 경제쇼 진행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홍사훈 기자를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오시는 거죠? 예, 라이브 방송에 한번 언더스탠딩 프로그램에 한번 나갔고 한번 오셨고 예. 오늘은 이제 3프로TV에 처음 오셨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걸어오셨죠? 아니요, 차 타고 왔어요. 차 타고 오셨어요? 제가 경제쇼 끝나고 지금 바로 오라고. 바로 오시느라고. 예. 저도 이제 항상 KBS 섭외 오면은 이거 운동화를 질끈 메고 여의도 공원을 가로질러서 가고 하는데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이 7광구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먼저 좀 여쭤볼게요. 7광구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영화도 있었죠. 몇 년 전에 그 하지원 씨하고 안성기 씨 나오는 그 폭망한 영화. 그 괴수를 그렇게 그냥 그 허접하게 그려놔서. 그러니까요. 그 영화 모티브도 이제 실제 존재하는 7광구라는 걸 모티브로 했습니다. 그 감독이 아마 그 제가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제가 이걸 2009년부터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탐사를 하고 계신데. 그때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거기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대륙붕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는 굉장히 수심이 깊지만 그렇죠. 남해하고 서해는 굉장히 수심이 얕잖아요. 뭐 깊어봐야 50m, 60m 이 정도 됩니다. 거기 그 제주도 남쪽으로 쭉 아래쪽에 대륙붕 거기에 쭉 이제 평평한 이제 그 뻘로다가 육지와 육지가 연결되는 듯한 수심이 한 40m, 50m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제주도 남쪽하고 오키나와 사이에 큰 대륙붕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우리가 7광구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1, 2, 3, 4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있다니까요. 서해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광구라는 게 광물, 석유도 광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는 해저 광물이 있을 만한 우리가 그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 개발할 수 있는 뭐 권리라기보다는 우리가 여기 개발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상대국 인접국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타협해서 우리가 여기를 광고를 일단 우리가 구역을 정해놓은 거네요. 그래서 서해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휴전선 아래로부터 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동해 이제 그 8광구까지 거기서 실제로 가스가 나왔었
지금은 이제 종료됐지만은 네. 그래서 1, 2, 3, 4, 5, 6, 7, 8 광구를 설정했고 예. 그 중에 이제 맨 아래쪽에 제주도 남쪽에 7광구라는 데를 설정해 놓은 건데 여기가 이제 설정하는 건 꽤 오래됐죠. 1968년도에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설정한 네. 거였으니까 오래되긴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왜 뭐 제가 요즘 하도 이 7광구 떠들고 다녀갖고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예. 이거 왜 중요하냐? 네. 진짜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네. 높다는 보고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도 이걸 갖다가 야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 산육의 꿈을.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석유 하면은 그럼요. 지금하고는 뭐 비교할 예. 수 없이 더 절절했었거든요. 그렇죠. 절실했거든요. 예. 석유가 거의 유일한 동력원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귀한. 예. 그죠? 예. 당시 우리나라가 뭔가 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뭐 해가면서 산업을 좀 일으키려고 했는데 가장 절실한 게 야, 석유죠. 딴 나라들은 석유도 많이 난다는데 우리는 그것도 하나 없어갖고 네. 그 석유에 대한 그 에너지원에 대한 그 희구. 예. 그게 컸었잖아요. 그래서 뭐 농담 삼아서 저희가 그런 농담을 하거든요. 당군 할아버지가 여기 땅을 구하실 때 기획부동산한테 당하신 것 같다고.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냐 아무것도. 그래서 이 스토리를 보면은 1960년대 예. 유엔에서 극동아시아 개발기구라고 그 에스캅이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예. 그 이제 왜 이 기구를 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때 이제 미국의 이제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이 석유 회사들이 아마 그쪽에 좀 전 세계 이런 네. 그 탐사에서 좀 가능성 있는 유전 같은 거는 이제 먼저 좀 선점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숟가락을 얹기 위해서 아마 그 기구를 같이 활용한 것도 같아요. 네. 근데 유엔에서 그 극동아시아 개발기구라는 데서 동중국해를 쭉 탐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중국해라는 거 타이완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키나와 앞까지 거기가 예. 통째로 다 동중국해라고 하잖아요. 예. 칠광구라는 지역도 그 동중국해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렇겠네요. 근데 여기 동중국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석유 자원이 풍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하고 그런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그 국동. 아시아 그 극동아시아 개발기구라는 예. 그 유엔 산하 기구에서 국제기구에서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유엔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탐사선을 이끌었던 조사 단장의 에머리 박사라는 사람이거든요. 예. 이 사람은 물론 지금은 도인이 돌아가셨죠. 되셨죠. 예. 이분이 그 보고서를 내면서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 자원이 매장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윌슨 연구소나 이런 데서 예. 물론 중국의 자료를 많이 인용하긴 했지만은 뭐 구체적인 매장량이 무슨 뭐 사우디아 여기는 주로 원유보다는 천연가스가 훨씬 가스. 더 큰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서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10배다. 뭐 이렇게까지 뭐 그러니까 그런 보고서가 나오니 예. 당시에 그야말로 눈이 뒤집힌 거죠. 그렇죠. 완전하죠. 그래서 여기 우리 땅 해버린 거예요. 그 예. 당시에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예. 근데 사실 그 위치로 보면은 진짜 근데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그 크기로 보면 칠광 남한 크기가. 면적의 한 80% 정도 돼요. 남한 면적의 80%. 예. 그러니까 굉장히 와, 큰 큰 지역이죠. 데네요. 예. 그 지역이 그렇게 큰 지역인데 여기서 석유가 다 나는 건 아니고 예. 그중에 일부분 지역에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 이른바 그 자이언트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제 지금 보면 일종의 썰이죠. 어쨌든 60년대 그때 탐사한 그 기록을 갖고 말한 거였었으니까.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 여기 우리 땅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위치상으로 보면은 예. 사실 오키나와 바로 앞입니다. 음. 오키나와 바로 앞에 거리상으로 보면 일본에 더 가깝죠. 솔직히. 일본의 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였는데. 거리상으로 보면 그래요. 네. 그런데 대륙붕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에서 이게 그 한 덩어리로 퍼져 있느냐, 어디에서 그러니까 시작됐느냐 이거로다가 그 당시에는 그럼 그쪽 땅 이렇게 이 교통 정리가 됐었거든요. 근원을 찾아가 보니까 이게 그렇죠. 한국 땅이네, 제주도 제주도하고 땅이네. 한 덩어리로 붙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오키나와 앞에 네. 공교롭게도 큰 해구라고 해서 해저 골짜기가 있어요. 좀 단절이 됐군요, 딱 오키나와. 끊어진 거지. 네. 일본은 그래서 그 한국 쪽으로는 대륙붕이 없어요. 큰 600m짜리 골짜기가 있으니까 네. 공교롭게도 일본에서 이 기원이 일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제해양법에서는 이거는 제주도하고 한 덩어리로 이어져 있네. 네. 그러면은 이거는 한국 땅이 될 가능성이 높아라고
그 당시 한국 정부가 박정희 정부가 그걸 갖다 인식한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우리 땅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키나와 네. 코앞이지만은.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더군다나 지금하고 달리 1960년대, 70년대 그 당시 국력의 차이가 뭐 엄청났겠죠. 지금하고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뭐 국민 1인당 국민 생산도 이제 우리나라가 역전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일본이 장기 침체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그러니까 일본이 반발을 굉장히 심하게 했죠. 예. 당연히 그렇지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야 아무리 국제해양법이 그렇긴 하지만 이게 네. 우리 오키나와 코앞인데 이게 어떻게 니네 땅이야? 네. 너무하지 않냐? 그렇지만은 법은 법이니 일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그때 이제 한국에 차관을 빌려주는 게 그 빌려주기로 돼 그렇죠. 있었는데 그거로 이제 포항제철 진 거예요. 결국은. 예. 유명한 그거- 얘기죠. 그거 안 주겠다. 자꾸 이거 하면은 그렇게까지 이제 일종의 딜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이 차관을 일본에서 이거 들고 나오니 당연히 반대도 많았겠죠. 난감하네요. 야 이거 양보하고 지금 당장 포항제철 줘야 된다 이거. 네. 일본 차관 없으면 이거 못 짓는데 예. 하자 그런 의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네. 그 당시에 제가 취재하면서 나중에 이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그분 인터뷰도 들어보니까 당시에 박통이 차관 안 받으면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이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힘들겠지만은 그냥 가자. 예. 독도보다 이거 더 중요한 것 같다. 아니 사우디 10배라는데 저래도 그것만 나와버리면 예? 그래서 구분이- 이제 끝까지 밀고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숙이고 들어왔어요. 예. 야 그러면은 반씩 나누자. 예. 이거 한국 혼자 다 먹을지 말고 예. 여기 반씩 이거 공동 개발 조약을 맺어서 뭐 나오면은 반씩 나누자. 예. 이렇게 일본하고 이제 협상이 된 거예요. 차관은 차관대로 주고 그렇지. 차관도 예. 받았죠. 그래서 포항제철 세웠지. 그러니까. 괜찮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한국은 예.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 당시 한국은 돈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자기가 탐사하고 그거 채굴 하는데도 우리가 그 능력이 없었을 그렇죠. 테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이 저렇게 반씩이라도 반씩하겠다고 뭐 들어오는 게 고마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예. 1978년도에.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일본의 탐사선이 다 들어와서 예. 실제로 한 7군데를 뚫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탄성파 같은 거 탐사도 먼저 쭉 해보고 예. 여기 가능성 있네 해서 7군데를 뚫어봤어요. 80년대 초까지 1980년대 초까지 그랬더니 그 중에서 3군데서 뭐 의미가 경제성이 있는 그렇게 펑펑 쏟아진 건 아니고 석유하고 원유하고 가스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고 조금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흔적이 보였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아까 말씀하신 정란이 그 가수가 예. 제7광구라는 그 댄스곡을 예. 지금 들어도 참 아니 근데 촌스럽지 않았어요. 그죠? 당시의 이효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 댄스곡이 아주 굉장히 예. 춤도 잘 췄어요. 또 그러니까요. 그분이. 예. 그 노래가 이제 국민 가요로다 이제 이제 네. 우리 이제 다 부자 됐다 이제 사우디의 네. 나라 됐으니까 저도 이제 그때 기억이 야 이제 공부할 필요 없어 사우디 되는데 뭔 공부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KBS도 그때 막 그 시추선에 올라가서 네. 특별 생방송하고 막 네,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생방송은 아니고 이제 특집 방송하고 석유 나왔다고 뭐 그랬는데 갑자기 네. 1986년에 일본이 다 철수해 버립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시초선도 전부 다 일본 거였거든요. 우린 네.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우린 명분밖에 없는 거잖아. 이거 우리 네. 땅 하는. 일본이 갑자기 1986년도에 다 철수해 버려요. 그러면서 내세운 명분은 여기 석유 없다. 더 이상 해봤자 돈만 낭비하는 거야. 라는 명분으로 다 철수를 해버리거든요. 네. 갑자기? 갑자기. 네. 정말 갑자기. 근데 그때 내세운 명분은 석유 없다는 거였지만은 실제로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까지는 대륙봉이 국제해양법상 어느 나라에서 이게 시작됐느냐 어디하고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느냐 이거였지만은 네. 1980년대 이후에 배타적 경제소득 200캐리 배타적 경제소득이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거리가 중요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게 100캐리가 한 170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340km까지는 그 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해는 12해리까지고 그렇죠. 200해리까지는 경제 활동을 여기서 할 수 있다. 예. 그 어업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뭐 구조물을 설치해서 석유를 뽑을 수도 있고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기억이나 200캐리. 예.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 사이는 양쪽의 거리가 370km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200캐리가 안 되죠. 중첩이 겹치죠.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겹치니까 중간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개념의 그게 법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고 해상은 그렇게 되고 양국 간의 합의가 우선이니까 예. 그런 식으로 판례가 국제법이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일본이 그걸 본 거지. 예. 야, 저거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불리는데 200캐리 백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서 예. 우리한테 유리해지네 일본한테. 왜냐면은 만약에 중간으로 나눠버리면은 복잡하니까 그냥 그 뭐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거 갖고 싸우지 말고 반으로 딱 나누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 거의 90% 이상이 다 일본 영해로다가 일본 영토로 들어가거든요. 칠광구 지역이 일본에 가까우니까. 예. 일본이 지금도 그렇게 내세우진 않습니다. 당연히.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철수한 건 아니고 여기 석유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해봤자 돈만 낭비하는 거니까 우린 철수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가만히 보니 바뀐 걸 보니 일본이 이거 국제법이 자기네 일본한테 유리해졌기 때문에 철수한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의혹이 제기된다. 예. 그 한국 한일 공동개발 조약이라는 걸 맺은 게 1978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칠광구는 이름을 칠광구라고 하지 않고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JDZ라고 했어요. 조인트 디벨롭먼트 존이라고 해서 한일 공동개발구역이다. 여기는 예. JDG라고 이름을 바꿨거든요. 예. 이 한일 공동개발 조약이 영구적이 1000년만년 가는 게 아니고 예. 딱 50년간 유효한 조약으로 그때 서명을 했거든요. 양국이. 78년도에. 아, 그럼 50년이면은 2028년까지 그렇죠. 2028년 6월 22일이 조약 만료일입니다. 한 5년 남았네요. 아, 그렇죠. 2023년이니까 5년 남았죠. 예. 그런데 만료되기 3년 전에 조약을 더 이상 연장할 건지 안 할 건지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2년 남았네요. 그거는. 2년 남았지. 2025년 6월 22일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예. 이날 아마 한일 양국 간에 아주 큰 뉴스들이 그 JDG 7광구를 두고 터져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김프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땅 속에 묻혀 있는 석유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도망갈 건 아닌데 아니지. 이걸 한국하고 굳이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까? 반띵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때 개발하면은 네. 반띵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냥 나중에 시간 지나서 50년 지나서 2028년 되면은 다 먹을 수 있다.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예. 아 이거는 굳이 일본 입장에서 할 필요가 없겠네라고 해서 다 철수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근데 제가 그걸 더 확신한 거는 두 가지 면에서 좀 확신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2009년부터 이걸 취재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벌써 제가 원래 경제쇼 하기 전에 제가 경제 잘 모르는데 덜컥 경제쇼 맡아버리는 바람에 근데 더 잘 됐어요. 단속이 올려놨죠 내가. 그래서 이제는 뭐 3%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라이벌 관계를 하고 그럼 좀 안 되나? 어쨌든 원래는 제가 시사교육 창이라는 다큐멘터리 탐사 그렇죠. 다큐멘터리 팀에 제가 오래 있었잖아요. 예. 2009년부터 제가 이걸 알기 시작하면서 네. 3번을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거든요. 같은 주제로. 칠광구 주제로. 예. 3번이나 만들었어요. 예. 이거는 정말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근데 처음에 2009년에 저희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인터뷰를 갔습니다. 예. 그때 인터뷰 요청을 넣었더니 그때는 받아줬어요. 근데 일본 경제산업성의 그 석유 해양 해저 광물 개발 뭐 자원 개발 같은 경제산업성에서 컨트롤하니까 거기 관리가 나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 관리도 거기 안 하는 거는 한국은 거기 자원 그 석유 문체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일본에서는 그 가능성 없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 안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만약 그렇다면은 이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한국이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먼저 해야겠구나. 80년대 일본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이 혼자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일본도 빠졌으면 거기가 그렇게 사우디아라비아 10배나 있으면은 한국이 최고로서 반 주면 그렇지. 되잖아요. 아니 반 안 줘도 되지. 일본이 안 하겠다고 나가버린 거니까 뭐 나중에 반을 주더라도 네. 어쨌든 한국이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조약상 1978년에 맺은 조약에 한국 일본이 항상
같이 들어가게끔 돼 아. 있어요. 그 조약이 발목을 잡은 거지. 그 당시에는 그럼 지금 와서 봤을 땐 이게 족쇄고 바보 같은 조약이지만은 그 당시엔 그럼 이걸 왜 한국이 했을까? 그 당시에는 오히려 한국이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기술도 없고 그렇지. 자본도 없으니까. 일본이 혼자 할 수 있다 이거지. 네. 잘못하면은 이런 조약이 없으면은 일본이 혼자 해버릴 수 있으니 네. 양국이 한일 양국이 꼭 같이 해야 된다. 탐사도 그렇고 개발도 그렇고 시추도 네. 그렇고 같이 해야만 된다라는 네. 조항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안 하겠다고 하면은 한국도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 조항 때문에 지금까지도 1986년에 철수했다고 했잖아요. 네. 거의 지금 몇 년, 30년 이상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거기는 시추는 고사하고 추가 시 7곳 딱 그때 뚫은 이후로 추가로 시추한 거는 고사하고 네. 탐사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35년 동안에. 예. 예. 항상 한일 양국이 같이 합의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한국만 혼자 우리는 있는 거로 판단해. 그러니까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들어가 볼래.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그래서 칠광구 주변 그러니까 그 경계면 있죠. 예. 거기 근처까지만 우리 그 탐사선 같은 게 뭐 과학기술선이나 이런 거가 근처만 가면은 항상 일본 초계기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저공비행으로 위협을 초계기는 전투기거든요. 들어오지 마라. 미사일을 갖고 탑재한 비행기입니다. 예. 그래서 위협 비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뭐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 그 조항이 그래서 여태까지 30몇 년간을 족쇄가 됐기 때문에 저기를 잃어버린 영토가 됐고 많은 국민들이 그 이후에 정난이 그 가수가 칠광구 노래 부른 그 검은 진주라는 그 노래 나온 이후로는 다 잊어버렸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30대는 아예 모르고 40대도 거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만 해도 그 그렇죠. 노래가 아주 또렷이 기억나거든요. 80년대니까. 어. 80년도. 그렇죠. 네. 하지원 그 나온 그 영화 칠광구 때문에 그냥 괴수 영화 그냥 그냥 이제 뭐 이런 거로만 기억하지. 정난희 씨의 노래만큼 히트를 못 쳐가지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상태로 지금 계속 흘러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제가 이 얘기를 하여튼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은 예. 이 얘기를 들어서 이거는 내가 취재를 해야겠다 해서 일본으로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예. 경제산업성 관리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놔두고 한국의 모든 비용을 다 대겠다. 다 대고 여기서 만약 그래서 뭐가 나온다 하면은 그때 그럼 반띵하면 어떠냐. 일본하고 반씩 나누면 어떠냐. 그럼 일본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도 안 하겠느냐. 네. 제가 그 질문을 하면서 이거는 빠져나가지 못하겠네. 그 그때 뭐라 생각을 그래요? 좀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일본 그 경제산업성 관리가 그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한다는 거예요. 한국 왜? 못 들어온다는 거야. 법은 법이라는 거지. 조약은 조약이라는 거지. 야. 한일 양국 간의 조약으로 맺어서 그 조약이 양국이 같이 들어가게 돼 있으니 그걸 어기는 거는 조약을 깨는 행위다. 만약 그래서 조약을 한국이 먼저 들어오면은 그거는 한국이 조약을 깬 거로 판단하겠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입장이 확실하네. 일본은 기다리게 그 시간이 흘러가기만 지금 바라는 거구만. 그러니까 의심이 거의 확신이 되셨네요. 침대 축구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확실한 거는 거기서 일단 첫 번째로 확신을 했고 네. 그 칠광구라는 게 동중국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해상유전이 네. 칠광구 서쪽으로다가 중국 해역 쪽으로 네. 4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처음에 춘샤오라는 해상유전이 처음에 개발이 돼서 차츰차츰 동쪽으로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쪽으로 계속 더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개의 해상유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쪽으로 순차적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렇지. 그럼 더 가면 대륙봉 7강군에. 칠광구 바로 옆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가 다 한 덩어리로 연결돼 있으니까. 네. 그런데 중국이 네. 4개를 운영하면서 물론 매장량이 얼마라는 거는 중국 정부가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거기서 천연가스와 원유를 생산해서 뽑아 올려서 상하이로 해저 파이프라인을 연결했거든요. 상하이로. 그래서 상하이를 통해서 중국 전역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거로 봐서 매장량이 상당하겠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007년 즈음에서 중국이 욕심을 한 번 더 낸 거예요. 네. 칠광구 바로 옆에다가 5번째 해상유전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거야. 이름이 롱징 유전이라고 합니다. 예. 롱징. 예. 한자로는 용정 예. 유정인데 예. 롱징 유전을 갖다가 시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일본이 반발을 한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후쿠다 총리였는데
여기 너무 가깝다 칠광구하고 그러니까 JDG하고 너무 가깝다. 바로 코어 옆인데 이렇게 되면은 JDG 혹시 있을지 모를 그 석유를 다 빨려 들어간다. 밑에는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중국 쪽에서 빨대를 꼽는 거다. 빨대 효과로 빨대 같은 효과로 다 빨려 지금 들어간다. 일본은 없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한테는 거기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중국이 꽂으니까는 네. 이건 안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네. 클레임을 걸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2007년도에 그 롱징 유전을 갖다 5번째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는 애잖아요. 예. 그때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한다고 뭐 그 많이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한 나라라도 더 포섭을 해야 되는 좀 아쉬운 입장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걸 갖다 올림픽을 또 걸고 넘어진 거예요. 야, 올림픽 보이콧까지 걸고 넘어질 정도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그 당시 일본의 후쿠다 총리가 네. 이걸 중국하고 일본 간의 정상회담 의제로 다 올려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이었고 네. 총리였고 후쿠다 총리와 후진타오가 둘이 중일 정상회담을 하자 해갖고 예. 일본에서 이걸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버렸어. 그래서 거기를 롱징 유전을 개발하면 안 된다 네. 해갖고 중국이 말을 들어줬어. 왜냐하면 베이징 올림픽을 치러야 되니까. 예. 그래서 잠시 뚜껑을 덮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안 할게. 대신 올림픽에 참가해줘. 덮었는데 그다음에 일본이 다시 중국에 제안을 한 거예요. 정상회담 의제로 다시 그 하면서 야, 그 이왕 5번째 롱징 거기 그 뚫어서 뭐 나왔다며. 나왔으면은 이왕 뚫은 거 거기 그럼 우리하고 같이 반 나누자. 같이 중일 공동개발구역으로 거기를 설정을 하자. 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일본이? 일본이.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중국이 그걸 받아들여 줘요. 베이징 올림픽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중일 공동개발구역을 칠광구 옆에다가 설정을 하거든요. 7강군은 침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침해하지 않았죠. 그런데 네. 중일 공동개발구역과 칠광구 JDG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었냐면은 860m 떨어진 거리거든요. 직선 거리로. 그럼 한강군에 그렇지. 860km도 아니 아니고. 망망대에 860m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중성이 얼마나 거기서 보이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일본은 확실하네. 여기가 빠진 이유가 석유 없다고 해서 빠진 게 아니고 침대 축구 하겠다는 거구만. 축구로 말하면은 시간 가기만 바라고 나중에 혼자 다 그냥 호로록 먹겠다는 거구만. 거기서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일 공동개발구역을 설정을 했지만은 베이징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네. 그다음에 일본은 지금도 그 이후에 4차례 계속 중일 정상회담 의제로다가 이걸 올려요. 7강 JDG하고 정반대 상황이 된 거예요. 일본은 계속 여기 하자. 개발하자. 이왕 뚫었으니까 다시 거기다가 이제 시추선 올려서 뽑아 올리자. 그런데 중국이 공동개발구역 설정을 했지만은 우리 거기 안 할래. 이렇게 계속 거부를 한 겁니다. 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중국도 혼자 먹겠다는 얘기네. 중국도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도 네. 바로 옆에 칠광구 JDG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2028년이 되면은 한일 한국과 일본 간의 조약이 깨지는 무주공산이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한국과 일본의 국제적인 조약이 있는 데기 때문에 중국도 거기에 발을 들일 수 있다. 지금도 중국은 거기 자기 중국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 거기가 그 위치가 아주 묘해서 한중일 삼국 간의 딱 중간 위치거든요. 여기는 그리고 또 자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거든요. 네. 중국 입장이나 일본 입장이나 더더군다나 한국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 중국도 JDG 7광구가 어떻게 될지 이제 시간 몇 년 안 남았는데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중일 공동개발구역을 여기서 일본하고 같이 뭘 해버리면은 야 나중에 저게 7광구 JDG 지역을 중국도 저게 숟가락 얹어야 되는데 이게 족쇄가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 다 이렇게 동상이몽이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계속 중일 정상회담을 계속 그 이후에 4차례 열면서 매년 올렸습니다. 이걸 개발하자. 중국은 안 한다. 이렇게 거부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롱징 유전은 그냥 뚜껑을 닫은 상태로 그냥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 유전은 그 서쪽에서 계속 개발되고 있고. 그 상해로 파이프라인으로 가고 그렇죠. 있고.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이제 2028년 6월 22일이면 조약은 깨지는 거고 그 3년 전인 2025년에
한국하고 일본이 이걸 더 할지 말지 통보하게 돼 있어요. 양국에. 네. 일본은 분명히 통보할 겁니다. 그만한다. 그만한다 우리. 그만한다. 한국은 더 하겠다고 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쨌든 1978년도에 저기를 갖다 한국하고 일본이 조약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조약을 맺을 때는 예. 그 당시에는 중국은 중국이 아니고 중공이었죠. 예. 중공의 국력이나 위상이라는 게 지금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과 일본이 조약 맺는 걸 뻔히 눈 땡글땡글 뜨면서 제 멀뚱멀뚱 보면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예. 저희가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저게 어떤 구조물이 들어갈 때는 그 중국에 그야말로 그 전략적인 그 어떤 포석이 막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 한국과 일본이 저기서 뭘 석유를 그 뽑아오거나 개발을 하거나 이러면은 중국이 정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참여해서 한국과 일본이 2분의 1이 아니고 한중일이 아니면 대만까지 껴서 3분의 1 때는 또는 4분의 1 여기를 공동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어서 여기 있는 자원을 같이 이용하자. 아마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 아닌가. 만약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일본이 둘만 여기를 개발해서 뭘 정말 꽂고 퍼올린다. 아마도 중국하고 정말 일전을 각오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국 없이 그냥 그 하는 거는 이제 가능하지 않은 얘기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대륙붕이라는 게 어디에서 이게 시작됐냐 이거잖아요. 그거는 옛날 거고 지금 아예 그런 거 감안 안 하나요? 지금 국제 관계 관례가. 그게 그 법상으로 되는 건 아니고 네. 국제 판례상 판례 경향이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이제 반으로 나누자 이런 거지. 그거는 양국 간의 합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우기면은 정말 그렇게 그게 일부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대륙붕이라는 게 서해 대륙붕이나 남해 대륙붕이라는 게 사실은 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토사물이 이렇게 퇴적물이 쌓인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은 양쯔강에서 다 내려온 퇴적물이 다 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저 우리 거야 원래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지. 한국은 중국은 그래도 거리가 너무 멀어. 이게 제주도하고 한 덩어리로 연결돼 있는데 또 거리로 따지면 일본이 또 가깝고. 그러니까 해수면의 거리로 그 국제적인 추세로 따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삼국이 다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이유는 명분은 다 있는 거죠. 다만 그런데 아까 최상의 시나리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국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지금까지 그 필립 남사군도나 이쪽 어디를 봤을 때 중국이 어떤 주변국과 뭘 같이 해서 나눈 나라는 아닙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혼자 무력으로 다 먹으면 다 먹었지 뭘 나누는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나누자고 했을 때 들어주겠느냐. 그게 매우 이제 좀 의심스러운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일본하고 더 그 최선의 시나리오는 저희 개발하는 건 나중 일이고 일단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 조약을 더 연장하자. 2028년에 끝내지 말고 그럼 무주공산이 되면 중국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렇죠. 중국 군함 밀고 들어온다 저기.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도 이거 매우 골치 아픈 일이니 한국을 상대할 때하고는 정말 이건 비교도 안 된다. 중국을 상대해야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국제적인 조약이 있는 지역이라서 여기가 중국이 근데 못 들어온 한일 거니. 양국의 국제적인 한일 양국 간의 조약을 중국이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중국의 입장에서. 국제적인 조약은 네. 중국이 그 당시에 인정해 준 거였으니까 거기를 갖다가 중국이 침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넘어오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가 만약에 2028년도에 끝난다. 그럼 6월 22일 날 끝나는 6월 13일 날 아마 들어올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를 놓칠 수 없는 전략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위치거든요. 뭐 800 몇십 미터 앞에까지 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약을 한국하고 일본하고 일본을 잘 설득해서 개발하는 건 나중에 하더라도 더 연장하자. 뭐 1년씩 더 연장하든 10년을 연장하든 50년을 연장하든 더 연장하자. 그래서 개발은 하지 않더라도 개발하는 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더 연장해서 여기를 갖다 화약고로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이제 최선의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을 테고 네.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겠느냐. 네. 860m 떨어진 곳에 중일 공동개발구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일본의 속셈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본 그런데 제가 만약 일본 정부 입장이라면은 한국은 이거 국제법으로 이거 재판으로 끌고 가더라도 우리한테 승산이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중국은 버거워. 그러면은 3분의 1로 나눌 거냐, 2분의 1로 나눌 거냐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제가 만약 일본 정부 입장이라면 그냥 한국은 그냥 그 팽시키고 그럼 여기를 어차피 중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전체를 다 만들어 버리자. JDG 7광구 자체까지도. 그래서 중국하고 실질적인 개발을 해서 반씩 나누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일본이? 네. 왜요? 그냥 3분의 1보다는 2분의 1이 낫잖아. 한국하고 그 조약을 연장해가지고 반 나누면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일본이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약 김프로께서 네. 일본 정부다 생각하면은 네. 한국하고 반씩 나눌 현실적으로 중국과 일전을 각오할 생각이 아니라면은 진짜 뭘 갖다 개발하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일본이 혼자 거기 2028년 시간이 지나서 혼자 개발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그건 중국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중국을 어떻게든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28년도에 연장을 하더라도 중국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연장을 그냥 깨버리고 네. 일본 입장에서는 네. 연장을 그냥 한국하고는 깨버리고 이제 이거는 조약이 더 이상 없어. 그리고 중국하고 조약을 맺을 거라는. 근데 맺으면 중국은 일본보다 국력이 강한데 왜 걔네들이랑 하냐 이거죠. 한국하고. 아니 그러니까 네. 중국은 그렇겠지만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일단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조약을 이거 더 연장해서 여길 갖다 그냥 계속 허벌판으로 남겨두는 게 나을지 네. 아니면 중국 계속 동진해 오고 있는데 네. 차라리 중국하고 여길 한국 말고 중국하고 공동개발 구역을 협정을 체결해서 중국하고 반반씩 나눈 게 나을지 어떤 게 낫겠느냐. 저는 지금 중국과의 관계상 일본이 아시아 패권을 가지고 이제 중국과 경쟁하는 나라잖아요. 지금 뭐 경제는 굉장히 싱크하고 있지만 그래도 모든 외교적인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코비드 19에 대한 예산을 지금 국방비로 전용해 가지고 뭐 무장을 더 강화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나라인데 그걸 기름을 퍼가지고 중국 반 주고 그렇게 하느니 한국하고 해야 되는 게 한국은 사실 뭐 한미일 군사 동맹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나라인데 물론 이제 민심 대 민심은 별로 좋지 않으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있는 협정을 그냥 연장해가지고 야 사실은 있었는데 우리가 다 먹어보려고 하는데 중국 애들이 오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자. 뭐 그렇게 하는 게 편하지. 왜 중국을 끌어들여가지고? 에? 그러니까 우리 외교가 취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도 바로 그 한미일 동맹 이용해라. 미국을 들어와서 중국의 남지를 막아야 된다. 진출을 그렇죠. 막아야 된다라고 미국도 그러길 하는 바랄 건데 것 같은데. 피보다 진한 게 돈이거든요. 예. 일본 입장에서 여기 자원이 그렇게 충분하게 있다고 하면은 예. 그걸 갖다 중일 공동개발구역을 바로 옆에다 설정해서 일본에서 계속 이걸 중국에다 읍수하는 입장인데 한국과 이제 3년 5년 뒤에 여기가 조약이 이제 없어져 버리면은 이걸 갖다 일본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중국이 분명히 반발할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중일 공동 개발 구역도 중국이 그렇지. 반대할 거다. 이걸 안 주면 아니 중국은 통으로 어차피 하자. 들어올 겁니다. 여기가 그야말로 한국과 일본의 공동개발구역이라는 국제적인 조약이 존재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못 들어오는 거지. 그게 만약 없어진다면은 이거 원래 우리 땅이야 하고서는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한국과 일본이 그 조약을 연장하면 되는 거 아니야. 50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 설득하는 게 가장 우리로서는 최선인데 만약 일본이 그 입장이라면은 지금까지 가만히 저걸 갖다 우리 안 한다고 이런 방법 없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부터 사전 정지 작업을 생각이라면.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분명히 반발할 텐데 그 전에 사전 정지 작업이라도 자 한국과 일본이 이거 계속 이 평화적인 50년 동안 평화적으로 국제적으로 매우 잘 지켜진 그 모범이 되는 그 조약이었으니 이거 계속 우리는 한일 간에 평화적인 수역으로 다 여기 남겨두겠다. 사전 정지 작업을 아마 했을 텐데 그래도 중국이 반발할 텐데 지금까지 한국 언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걸 문제를 삼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방법 없거든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만약 한국과 잘해볼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한미일 동맹도 중요해. 우리는 그러니까 이 전략이 한미일 동맹을 최대한 여기 끌어들여야 됩니다. 미국 끌어들여서 미국한테 일본을 좀 설득을 해달라. 중국 진출하면 그 미국의 아태 인태 전략도 그렇죠. 매우 흔들리게 된다라는 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일본 믿을 수 있겠느냐. 예. 피보다 진한 게 돈인데 예. 그런 면에서 바로 옆에 그야말로 860m 떨어진 지역에 공동개발구역을 중국하고 이미 설정을 해놨는데 그 우리만 팽시키고 한국은 팽시키고 중국하고 그냥 이걸 맺을 가능성 없을까? 그거 그러네요. 매우 미지수입니다. 그 860m 왼쪽에 중일 공동개발구역이 존재하고 예. 그 860m 오른쪽에 한일 공동개발구역 존재하는데 이것 따로 일본이 반하고 저걸 하면 좋은데 이걸 한국과 연장을 해서 뭘 하는 순간 중국은 저걸 안 할 거란 얘기잖아요. 안 할 뿐만이 아니고 거기선 정말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커요. 중국이 가만히 50년 전에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그렇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한국과 일본이 예를 들어서 다시 저거 연장하겠다 했을 때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여기가 정말 동아시아의 극동아시아의 새로운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세상에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 예. 비밀이 없을 텐데 예. 일본이 지금 그 7광구 한일 공동개발구역에 대한 뭔가 일본 내부의 판단의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아무런 것도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탐사선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탐사선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2001년도에 한국이 계속 그 요청을 해서 예. 한번 잠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어요. 탐사선이. 예. 뭐 올해는 아니고 탄성파 검사를 그때 한번 잠깐 했었어요. 2001년도에. 그때 이후로는 그때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몇 개 가능성 있는 구조를 새로 발견했다 하고 일본에 통보를 해줬거든요. 그때 일본은 그거 돈만 낭비하는 거야. 우리 안 할래. 7광구가 남한 면적의 한 80%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7광구의 그 끝 북단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제주도와 더 가까운. 그렇죠. 예. 근데 거기는 찔러 보면 뭐가 나오나 이거죠. 뭐 정 안 되면 그래서 우리 이 정부에서도 안 될 경우에는 이게 뭐 사실 재작년에 그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예. 일본이 왜냐하면 시간이 계속 흐를수록 우리는 불리한 거니까 네. 뭔가를 자꾸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7광구 끝단 그러니까 네. 4광구하고 5광구 맨 마지막 지역으로다가 탐사선을 한번 보냈었어요. 예. 보내서 여기를 우리 탐사하겠다. 그때도 아마 일본의 초계기가 날라왔다고 해요. 아니 그건 왜 나올라요? 아니 거기는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 소역이라서 한인국과 일본 간에 예. 그 경계 획정이 안 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고기 잡는 어업행위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한국 어부든 일본 어부든 뭔가를 갖다 구조물을 꾹는 구조물을 뚫거나 탐사 행위를 하는 거는 예. 양국 간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예. 그게 원래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 없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안 된다 해서 일본에 무력 시위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 경계 획정이 아직 안 된 데예요. 그러니까 스시마하고 이제 부산 앞바다 여기만 이제 임시적으로 그 부분만 이제 딱 그 경계 획정이 된 거고 네. 나머지 지역은 서해도 마찬가지. 서해도 중국과 경계 획정이 아직 안 돼 있고 일본과 남해도 서로 한 뼘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 독도 문제가 더 민감해지고 그렇지. 그런 거죠. 그래서 경계 획정이 안 된 데거든요. 그래서 잠정 수역이라고 해서 경제 활동 다른 건 하지 말고 물고기만 잡아라. 이렇게 허용을 해준 데거든요. 네. 서해도 그렇고 남해도 그렇고. 근데 거기 탐사선이 들어가는 거는 일본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좀 그 불리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2020년도에 한번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일본에다 통보를 했어요. 야 이제 더 이상 우리 못 기다리니까 시간이 이제 8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린 저희 들어가겠다. 그 개발하겠다. 통보한 주체가 한국 정부의 어디입니까? 외교부. 외교부입니까? 왜냐하면 이건 외교 문제니까. 외교 문제니까. 그 개발하겠다는 건 산업자원부에서 그렇죠. 산자부겠죠. 먼저 이제 그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여길 개발할 회사로다가 석유공사를 지정하겠다. 예. 그러니까 일본도 이런 그 조광권자라고 해요. 그걸 갖다. 예. 우리는 조광권자를 석유공사를 지정했으니 일본도 카운터파트인 일본도 지정을 해달라. 그래서 예. 양국이 서로 합의해서 들어가서 개발하자. 한번 해보자. 우리는 가능성 있다고 본다. 우리가 설명할 것도 있다. 왜 우리가 이 가능성 있는지 설명을 하겠다 하고
외교부를 통해서 2020년 1월에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제 그때 이제 거부를 한 거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금 못 한다. 그리고 이런 거 서로 만나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그 관리들 일본에 입국 못 하니까 코로나 좀 끝난 다음에 하자. 뭐 그 다음에 또 뭐 그래서 한국 정부가 화상회의로라도 좀 하자 하니까는 뭐 화상회의도 이런 거 좀 얼굴 보고 만나서 해야지 이런 중요한 걸 무슨 화상회의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계속 미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게 다 하나의 실적으로 남아 있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분쟁으로 갔을 경우에 우리는 노력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는 조약에 회피했고. 따라서 여기는 자꾸 안 하려고 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 지분이 1%라도 우리한테 더 줘야 된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홍사훈 기자의 탐사 보도와 맥락을 같이 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일본은 그걸 이제 추측 건데 예. 그 조약 만료 기간까지 버티다가 혼자 다 먹든 아니면 중국이랑 뭘 하든 그런 속내를 갖고 있는 건데 예.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뭐 여러 그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또 얼마 전에 중앙일보 이제 도쿄 특파원에서도 기사를 하나 썼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 좀 네. 자세 정보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예. 그렇게 언론에서 좀 회자가 되니까는 지금 정부 부처에서 계속 좀 움직임이 좀 있대요. 예. 제가 좀 이게 방송 나가기 어제 그래서 좀 몇 군데 전화를 돌려봤더니 전문가들이 계속 전화가 온대. 아니 그 홍사원이 말하는 게 그 정말 맞느냐.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이 얘기를 이제 와서 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야 지금 2년 3년 남았는데 예. 이 2025년 6월 20일까지 이제 와서 뭘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그런데 지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는 뭔가를 계속 해야 돼. 그렇겠네요. 그냥 잘못하면 그냥 통째로 다 뺏기니까 뺏기기 전에 그야말로 뭘 해보고라도 뺏겼어야지 억울하지는 않죠.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게 자꾸 실적을 쌓아야만이 이제 좀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1%라도 좀 유리해지는 건데 네. 사실 제가 아까 말한 우리 그럼 전략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뭐 그 전략은 뭐 우리 전략은 뭐 일본에서도 당연히 다 알고 있고 그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대응하면 우리가 뭐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일본은 철저하게 무대응 전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그게 나중에 혹시 말해 이 분쟁이나 이런 거로 갔을 경우에도 국제법원으로 갔을 때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그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국제관계에서는 국제법보다도 양국 간의 합의가 우선되는 거니까. 네. 양국 간이 서로 합의가 국제법보다 우선되는 거니까 누가 더 그 양국 간의 합의를 갖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잘 지켰느냐. 이거에 손을 들어주는 것도 많으니까 그걸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략으로다가 한미일 동맹을 이용해서 미국을 끌어들여라 그래서 일본을 설득시켜라. 미국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네. 또 하나는 일단 중국하고 일본하고 중일 공동개발구역을 맺을 때 일본이 이걸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버린 거잖아요. 중국하고 후진타오 주석을 만날 때 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하나로다가 이걸 올렸거든요. 중국은 안 올리려고 했죠. 그렇지만은 일본이 베이징 올림픽 우리 안 할래 하면서 올리니까는 이걸 올라간 거야. 그래서 결국은 맺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 정부도 일본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조만간 이제 한일 정상회담 열릴 거잖아요. 예. 관계 정상화 한다고 하니까 이거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야 됩니다. 지금은 일본이 중국에다 정상회담 의제로 올리자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정상 간의 담판을 져야만이 일본이 그나마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 밝힐 수가 있을 테고 그렇겠네요. 지금은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소그룹 회의가 좀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입법조사처에서 이걸 주최를 해서 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몇 명 와서 저는 이제 그래서 관심 있으니까 열린다는 소리 듣고 이제 참가를 했어. 그랬더니 거기 일본 기자가 와 있는 거예요. 네. 교도통신 기자가. 네. 일본은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한국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한국 기자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저 혼자 달랑 갔어요. 그럼 일본 교도통신 기자가 한국말도 잘해 이 친구가.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이거 관심 없느냐 그래서 아니 나 이 기자가 나왔지 않느냐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에서 왔다. 그랬더니 약간 웃더라고요. 왜 기자들이 이거 관심을 안 갖냐는 거지. 그런데 이 부분이 일단 네.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알아야 제가 나온 되니까. 겁니다. 알아야 되니까. 국민들이 다 알아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서 그래야만이 국민적인 이 응원이 있어야만이 하다못해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등 떠밀려서라도 뭔가를 좀 액션을 취하지 않겠느냐. 이거 진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1,400만 대충 추상컨대 1,400만 투자자들이 일단 다 알아가지고 네. 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떤 시나리오로 해서 기름이 펑펑 나왔어요. 뭐 사우디 10배 이거는 뭐 바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야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진짜 의미 있는 경제성 있는 게 터져서 산유국이 됐다. 솔직히 우리나라 주가 얼마 좋겠어요. 그러면. 네? 그런데 그거는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겠지만 네. 만약에 이걸 여태까지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공동개발 구역이었는데 네. 한국 빼버리고 2028년도, 2025년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새로 하기로 했대. 네. 그 뉴스가 만약 나와버리면 일본하고 중국이 발표해버리면 못 받아서 그쪽에서 막 펑펑 나왔다. 그걸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그건 진짜. 그걸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일단 언론들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눈 떠놓고 그야말로 아무 일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정부가.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만이 우리 정부가 하다못해 등 떠밀려서라도 일하러 나선다는 거죠. 그래서 외교부에 이걸 맡겨둘 사안은 아닙니다. 외교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왜 관심을 안 둡니까? 외교부는 왜 대통령실에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전략을 왜 마련하지 않느냐는 거죠. 산업자원부는 뭐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라도 자꾸 이걸 다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칠광구라는 게 그 망한 영화에서만 나왔던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한국 미래 세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리고 몇 년 안에 여기가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잘못하면 팽당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실제 존재하는 한국의 영토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러게요. 물론 그 안에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 석유와 가스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모르죠. 탐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는. 추정컨대 800 몇십 미터 앞에까지도 중국에서 계속 동진해 오면서 시추를 하고 있고 또 그 직전까지도 뭔가 캐서 자국으로 파이프라인을 해서 가고 있고 우리 홍상훈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이게 중국과 일본의 판이 되면 우리는 그때 얼마나 허탈한 비애감을 느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뭐 가능성은 가능성이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국제적인 관계 특히 한일 관계의 미묘한 것들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그거를 가닥을 잡고 풀어가야 될 숙제가 또 외교 당국에도 있고 정부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7광구도 어쩌면 우리 협상력을 높이는 일종의 지렛대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경제쇼를 하지 마시고요. 네. 빨리 네 번째 다큐멘터리를 만드세요. 가셔서 이거 일본 출장도 하시고. 전 몰랐는데 경제가 재밌더라고요. 아니 경제가 저는 사실 예전에는 사실 경제쇼 하기 전에는 아주 이제 물이 오르신 것 같으세요. 주식 투자도 저는 안 해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주식 투자도 그냥 그 합법적인 도박이다 이렇게 그냥 무식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쨌든 한국의 산업자본의 그 밑바탕이 되는 그 마중물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그 부동산이 이런 데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의미 있는 그 투자구나. 이건 투기가 아니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알게 됐어요. 내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7광구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50대 이상 된 제 나이 또래 이상 된 분들에게는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죠? 유행가 가사에만 존재해 왔던 거고 한 30년 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 국민의 뇌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그 칠광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효를 얼마 안 남겨두고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칠광구의 존재를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또 한일 관계 또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이 칠광구가 좋은 해법의 단초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정말 꿈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4.26의 꿈도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경제쇼 진행자인 홍사훈 기자와의 신가 대화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저는 다음번 신가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